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함흥의 임시 궁궐 앞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무리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 중심에는 조선의 새로운 왕이자 아들인 이방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손에 익은 곡궁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평생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동북면의 신궁, 그 화살촉이 향한 곳은 적군의 장수가 아닌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의 가슴이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파공성을 내지르며 날아갔고 이방원이 급히 몸을 피한 뒤에야 차가운 바닥에 꽂혔습니다. 왕이라는 권좌를 두고 벌어진 부자 간의 이 처절한 살인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조선 초기의 정통성과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건국 초기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이자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사건, 함흥차사의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방원이 일으킨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위를 물려주고 함경도로 떠난 태조 이성계가 왜 그토록 아들을 증오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흥차사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역사적 실체와 고고학적, 사료적 증거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성계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승자의 기록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프레임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조선 초기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성계의 함경도 행차는 단순한 요양이나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자신이 아끼던 막내 아들 방석과 방번, 그리고 건국 동지 정도전을 잃은 이성계에게 개경과 한양은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군사적 기반인 동북면, 즉 함흥으로 향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행보를 사실상의 정치적 시위이자 배수의 진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동북면은 이성계 가문이 수대째 터를 잡고 가까운 사병 집단인 가별초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성계가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언제든 자신을 따르는 정예 기병을 동원해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함길도, 함경도 지역의 토착 세력들은 이성계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았으며 이들은 이방원의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이성계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시기 발생한 함흥차사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은 이성계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다시 도성으로 모셔와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성계는 이들을 가두거나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 과정을 비교적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야사인 용비어천가나 해동잡록 등에서는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 사신을 마치거나 아들을 겨냥했다는 묘사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402년, 태종 2년 발생한 조사이에 나는 이성계의 분노가 단순한 개인적 원망을 넘어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비화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사실상 태조 이성계가 배후에서 지원하거나 묵인한 이방원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분석합니다. 조사이는 이성계의 사돈이자 동북면의 유력한 인물로 그가 일으킨 반란은 함경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사료인 태종실록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반란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성계는 함흥에 머물며 자신의 직속 정예병인 가별초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별초는 고려 말기부터 이성계가 직접 육성한 사병 집단으로 여진족 기병을 포함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동북면 일대의 보루와 성곽 구조를 보면 이 지역은 중앙정부의 통제력보다 이성계 개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던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방원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차례 차사를 보냈으나 이성계는 이들을 차례로 처형하거나 억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함흥차사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깊이 파헤쳐보면 차사들의 죽음은 단순한 감정적 사례라기보다 이방원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사이의 군대가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실제로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안변과 함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려 할 만큼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방원은 그 아버지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피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함흥의 차가운 대지 위에 뿌려진 피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잔혹한 통과 이래였습니다. 이성계가 시위를 당겼던 화살촉의 방향은 단순히 이방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비정한 권력의 세계를 거부하는 창업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물인 당시의 무기들과 성벽 유적들은 오늘날에도 이 치열했던 내전의 흔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사이의 난이 진압되고 동북면의 군사적 기반이 와해되자 태조 이성계는 더 이상 함흥에 머물 명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 굴복하여 돌아가는 길은 창업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1402년 12월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이성계는 마침내 한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방원은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친히 도성 밖 멀리까지 나가는 유례없는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당시의 상황은 한편의 정교한 심리전과 같았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성계는 함흥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자신의 전매 특허인 활과 화살, 그리고 보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낙천정 인근 만초강 벌판에 거대한 차이를 쳤습니다. 이 대면의 정점은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조선의 국세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성계는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궁궐이 아닌 덕수궁, 당시 경운궁에 머물며 아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의 기틀이 아들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공고해지는 과정을 침묵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사료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이성계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망명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불교에 귀의하여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빌었으나 그 대상에는 자신이 아꼈던 방석과 정도전뿐만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 아들 이방원에 대한 증오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계가 돌아온 뒤에도 함흥차사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 이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변방의 흙으로 돌아갔고 이방원은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강력한 왕권 국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만초강의 회군은 단순한 부자의 화해가 아니라 무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의 시대가 저물고 법과 제도 그리고 냉혹한 정치공학이 지배하는 수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쏘지 못한 마지막 화살은 그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머물며 조선 초기 가장 시린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말년은 화려한 창업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독한 관찰자의 삶이었습니다. 1408년, 태종 8년, 태조는 창덕궁 광열루에서 74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통곡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눈물 뒤에는 조선의 정통성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정치적 안도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함흥차사라는 이름으로 죽어간 수많은 충신과 아들의 피 위에 세워진 왕저였기에 이성계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이방원 체제의 완전한 성립을 의미했습니다. 이성계가 날린 화살은 아들의 가슴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었던 유교적 이상 국가가 피의 숙청으로 얼룩진 것에 대한 창업주의 절규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원은 그 화살을 피해 살아남음으로써 도덕적 명분보다 실질적인 통치력과 중앙 집권화가 조선이라는 신생 국가에 더 시급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무장 세력이 주도하던 고려 말의 관습을 끊어내고 관료 중심의 법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진통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함흥차사의 전설과 건얼릉의 억새풀은
패배한 아버지의 흔적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당당히 살아남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성계는 아들을 죽이려 화살을 날렸으나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가장 강력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초기 가장 잔인하면서도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흥차사를 단순히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관용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 벌어졌던 처절한 권력투쟁과 그 투쟁이 끝에서 마주한 부자의 고독한 화해가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가장 뜨겁고도 차가웠던 부자 이성계와 이방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방원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자신만의 칼날을 갈고 닦았던 천재 세종대왕의 친위 쿠데타급 비밀 프로젝트인 훈민정음 창제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성계의 화살이 정말 빗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부러 맞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